방금 소개받은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 법에서는 이용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금융 소비자라든지 투자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2단계 입법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비슷한 규제 체계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저는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그러면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금융 소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 보호가 불충분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법률 체계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가장 이제 주된 쟁점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이상 거래 감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독 제재 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법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그럼 존재하지 않는 규제 체계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자의 어떤 진입 규제나 영업 행위와 관련된 규제 체계 그리고 이제 발행과 공시 그리고 우리가 거래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상장과 관련된 이제 규율 체계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법 체계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 체계 그리고 이런 리테일이나 전문 투자자를 차등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와 비슷한 형태로 규제하는 체계들은 존재하지 않고 법인과 기관 기관의 시장 참여 제도나 이제 신상품과 관련된 규제가 현재는 이제 좀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에서 2단계 입법 논의가 많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이제 글로벌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카 관련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미 지금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유럽 한 개 국가에서 아주 조그마한 리투아니아가 EU는 아니죠. 리히텐슈타인 같은 이제 그런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도 사실 EU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얼마 전에 5월 14일에 상원에 은행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연방법 단계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률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사실은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체계 도입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이제 마진상품과 관련된 규제 체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원적 규제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이제 마진상품 모두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이제 금융상품으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이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가상자산을 아예 금융상품으로 보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 체계가 이제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퍼페추얼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지금 생긴 상태입니다. 이런 규제 체계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1,100만 명의 이르는 리테일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자가 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아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재단법인들만 지금은 투자가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2단계 입법이 되면 이제 투자자 이용자를 좀 잘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셔서 금소법이 과연 이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6대 판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적합성 원칙이 있고 적정성 원칙이 있고 설명 의무 그리고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의 정보에 기반해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적정성 원칙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고객의 좀 유사하긴 한데요. 고객이 어떤 자발적으로 자기가 청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에 비추어서 이것이 부적정하다면 이제 부적정하다는 것을 고지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는 이제 중요 사항과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불공정 영업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금융 소비자 내지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부당 권유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과 다른 단정적 판단과 관련된 이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광고 규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허위 과정 광고라든지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리테일과 전문 투자자를 나눠서 이 조항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라든지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부분만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6대 원칙을 만약에 디지털 자산에 적용을 시킨다면,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구조가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합성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고 적정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의 이제 거래 행태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거래소는 어떤 권유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어떤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상품 권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적합성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난도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살펴보면, 그러면 모든 가상자산을 고위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상자산 기반의 어떤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고위험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 체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차피 그 상품의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알고 들어온다는 전제에서 보면 파생 상품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위험 거래 상품이라고 이제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비대면 거래가 100%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명 의무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향후에 어떤 라이센스 제도가 조금 더 분화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거래소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제 내부 통제를 함으로써 이 부분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 권유 행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신상품에 대한 이제 권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단정적 판단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의 이제 거래소에서의 영업행위에는 좀 부합하지 않고, 향후에 이제 브로커딜러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많아질 때 오히려 좀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광고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6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리테일이 100%라고 사실상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 투자자 영역과 이제 리테일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구조가 또 이제 제대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해외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테일 보호와 이제 전문 투자자 보호 이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분화돼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14일 동안 이제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제 백서와 관련된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이나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이 뭐 영역을 나누는 법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어떤 종류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일반 상품 그리고 투자계약 증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테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권거래법과 이제 상품거래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적용됐던 리테일과 전문 투자자 분류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법인이나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다 지금 가상자산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나눠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이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싱가포르는 리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이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이제 신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 리테일들이 투자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허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홍콩에서도 마진 거래와 이제 파생 상품 거래가 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체계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리테일과 기관을 명시적으로 조금 차등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이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증권법이나 이런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체계와 마찬가지로 이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리테일만이 대상이고 이제 또 전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규제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어떤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을 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리테일 일반 투자자들, 일반 이용자가 가장 이제 베이스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금소법상 규제 체계와 유사하게 전문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관들 중에서도 이제 금융회사라든지 이제 적격기관 투자자 이렇게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제 규제 체계를 좀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이제 고려할 부분들은 이런 투자자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별 상품의 위험도를 측정을 해서 그 개별 상품마다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매칭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개별 이제 상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이 운용이 되느냐, 아니면 일임 상품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리테일들에게 이제 어떤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게 뭐 저의 이제 어떤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우선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자문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규제 체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근법상의 라이센스 체계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권유하거나 자문하는 업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문업이라든지 가상자산 운용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딱 들어맞지 않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2단계 입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 적합성 원칙 같은 것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성 원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파생거래가 허용이 된다든지 또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허용이 된다면 그때는 이런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 어떤 위험 경고제가 도입이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백서 같은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대한 어떤 공시 의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도입이 되면 이런 백서에 대한 설명 의무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고난도 상품들이 판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위험 고지라든지 또는 스테이킹 상품 같은 경우는 구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 의무 형태로 법에 들어올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공모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제 IEO나 ICO 같은 어떤 가상자산과 관련된 발행이 허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그럼 청약철회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해외에서도 사실 뭐 미카 같은 데서도 청약철회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IEO나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이용자들이 향후에 이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정적 판단이나 이제 손실보전 약정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유명인을 활용한 어떤 적극적인 마케팅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 KOL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부분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시장에 잘못된 노이즈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가 마련된다면 조금 더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규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필수 위험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면책 특약과 관련된 조항들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이제 판매 채널별 차등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광고 규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별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 일반 이용자는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런 6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체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 소득이 5억 원 이상이 있고, 또 또는 연소득이 이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문 투자자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준용을 해서 이제 가상자산 내 어떤 보유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든지 또는 연소득액이 얼마 이상일 때 이런 전문 투자자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향후에 이제 자문업자나 일임업자들이 등록을 통해서 허용이 되더라도 이제 적합성이나 적정성, 설명 의무를 면제하고 이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좀 편리한 방식으로 내지는 이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차등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좀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은행이나 어떤 보험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이제 적격기관 투자자로서 이들에게 대해서는 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가 조금 이제 반대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도에 대한 어떤 인식 능력은 사실 일반 이용자가 가장 낮고 적격기관 투자자가 가장 높은데 인식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적격기관 투자자는 전혀 지금 투자를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리테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 투자자는 물론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적격기관 투자자는 전혀 투자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험 감수 능력하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어떤 그 대상군이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매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는 상당히 특이하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다라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상품과 서비스별로 차등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요.
단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일반 이용자든 전문 투자자든 법인 기관이든 실질적으로 이뭐 금소법상의 6대 원칙 같은 것이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일반적인 주식 상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 이용자들이 투자할 때 위험 경고와 이제 자기 투자 성향 분석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6대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권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 의무나 이제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고 운용이나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상품의 난이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이용자나 전문 투자자, 법인 기관 투자자별로 상이한 어떤 규제 체계를 마련해서 일반 이용자에게는 조금 더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IEO나 또는 스테이킹, 렌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보다는 고난도의 고위험군 상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투자자 영역과 일반 투자자 영역을 좀 다르게 규제를 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조금의 허들을 두는 방식으로 이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파생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지 않지만 이제 영국 파생 상품이라든지 또는 무기한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이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적격기관 투자자들에게 허용을 해주는 것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적용할 때 어떤 식의 이제 매트리스가 형성될 수 있을지를 한번 전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소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 논의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이 진짜 이제 금소법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6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리테일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리테일 보호를 중요시하면서도 이제 리테일만 투자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이상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법인 투자나 기관 투자자의 어떤 투자 부분이 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신 리테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사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매트릭스와도 같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법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 한도 부분은 제한 없이 좀 광범위하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